80%를 육박하던 혹은 그 이상이었던 문맹률을 20%로 낮추고 10년 만에 마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게 결코 아니죠. 지금 보면은 우리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오랜 세월 강의를 하셨던 이희천 교수라고 있어요. 아주 사상무장이 잘 돼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예전에 낸 적이 있었고 최근에 또 책을 냈는데 반대세라는 것은 반대한민국 세력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겪고 나서도요. 네. 이렇게 한 70여 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우리들의 본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저절로 있다 보면 생기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그냥 느끼지 못하고 마시는 산소처럼 내 옆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그야말로 먹을 거 안 먹고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결과로 오늘날 그 혜택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의 우리의 어려웠던 상황을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1972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아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럴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이었거든.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국민 1인당 소득이 82달러 할 때 북은 320달러였어요. 그리고 일제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산업시설, 특히나 발전시설들, 저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이라든지 또 장전호 부전강 저 북쪽에 있던 또 유역 변경식 또 수력발전소 발전 역량을 따지면은요 우리는 북하고 2대 8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전쟁 직후에도. 네. 그리고 산업시설도 그렇게나 차이가 나서 있었지만 그것을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초대 대통령 쓰지만 사실은 건국 대통령이 맞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건국 대통령께서 80%를 육박하던 혹은 그 이상이었던 문맹률을 20%로 낮추고 10년 만에 그리고 이승만의 강제 하야 이후에 박정희가 그 바톤을 1년 후에 받으면서 산업화를 이끌어내서 결국 이 눈부신 경제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 하고도 한 10여 년 동안은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의 노력과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젊은 세대나 또 나이 먹은 세대들에서도 그것을 지금 망각해버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게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쭉 군사정권 이어서도 이어지죠. 네, 김영삼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대통령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청렴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요.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미적분 풀면서 확률 통계하면서 머리 싸매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역사를 올바로 배우는 공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직하고 청렴할 수가 없었을까? 문제가 봤더니 돈이더라고 돈.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잖아요. 돈이 그냥 막 생겨요. 또 막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 그 탐욕이 일어나면서 당사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되고 그 주변까지 확산돼서 이렇게 부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GNP가 3만 불, 4만 불 이게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박정희나 이승만 같은 선배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우파 정부다. 그리고 뭐 이전에 쓰던 문재인의 5년을 척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예상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째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네.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 최근에 젤렌스키의 부인 젤란스카가 와서 뭐 읍소를 하고 대통령께 그렇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통해서 나오는 것도 없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없는데 지원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1, 2억 불이 아니라 아마 두 자리 숫자의 US 달러가 아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내부를 우리가 돌아서 보잖아요.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고 결손 가정. 또 네.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고아원에서 나이가 찼다고 퇴출돼서 나와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이 국민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없고 그늘지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요. 우크라이나 불쌍하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나라 이 땅 안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내가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먼저 우리 국가의 국민들에서 먼저 쓰고 그들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거를 완비한 이후에 해외도 도와줄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우선순위가 네. 국내의 이른바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게 우선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